남편 죽고 혼자 된 나를 내 아들이 제 집을 빼앗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이라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지금도 가슴 한편이 시립니다. 2022년 11월 초 강원도 횡성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무릎이 시렸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순 없지. 부엌 식탁에 통장을 쫙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남편 퇴직금 3천만 원, 그리고 손때 묻은 적금 2천만 원. 딱 1억이었어요. 서울에선 원룸 전세도 안 되는 돈이지만 시골에선 작은 집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걸 부동산 앱에서 봤습니다. 자연이 좋다잖아. 공기도 맑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강원도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횡성 읍내에서 차로 20분쯤 들어간 마을. 80평짜리 대지가 평당 7만 원이었어요. 중개인 아저씨는 할머니, 여긴 조용하고 인심도 좋아요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싸다는 것만 좋았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논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없이 처음 맞는 가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분아, 이제 내 집 하나 생기는 거야. 작은 목조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15평짜리 단층집.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시공업체 사장님은 자재값만 해도 빠듯한데 인건비까지 하면 8천은 들어요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마당 정리하면 7천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12월 중순,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당에서 장갑을 끼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외벽에 빨간 지붕. 작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고요. 이게 내 집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새 나무 냄새가 났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소파. 부엌 선반 위 커피포트. 방 한쪽에 정갈하게 개어놓은 이불. 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아들 도현이한테 보내주려고요. 엄마 집 거의 다 됐다. 나중에 놀러와. 문자를 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마당에 감나무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제가 평생 모은 전부를 쏟아부은 이 작은 보금자리가 제 아들 손에 빼앗기게 될 줄은. 그리고 제가 법정에까지 서게 될 줄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현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집 구경 좀 하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들.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집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 시작이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끝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된장찌개 끓일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검은색 소나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도현이와 며느리 민정이가 내렸어요. 엄마. 도현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털고 일어섰어요. 어머, 왔구나. 길은 괜찮았어?
네, 내비 찍고 오니까 금방이던데요. 며느리 민정이는 집을 휙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외지네요. 마트도 없고. 읍내까지 차로 20분이면 되던데. 괜찮아. 20분이요? 택시비만 얼마예요? 민정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때? 작지만 엄마 혼자 살기엔 딱이지?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온돌 바닥이 발을 감쌌습니다. 도현이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지으시는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응. 땅값이랑 건축비 합쳐서 1억 조금 안 되게. 억요? 도현이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거 다 쓰신 거예요? 응. 전세금이랑 아빠 퇴직금이랑. 딱 맞더라. 순간 도현이와 민정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서로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그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현금은 하나도 없으세요? 적금이 좀 있지. 1,000만 원쯤? 1,000만 원이요.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참 길었어요. 마치 뭔가 크게 실망한 사람처럼.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점심 먹고 가야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부엌으로 가려는데 도현이가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요. 왜? 이 집 등기는 하셨어요? 당연하지. 등기 안 하면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럼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냥 집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나요? 그게 왜 필요한데? 아, 그냥요. 확인 좀 하려고요. 혹시 빠진 게 없나 해서. 민정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 부부가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방에서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도현이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더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어요. 소유권자 한영분. 주소 강원도 횡성군. 그래, 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걱정 마. 그런데 도현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요. 엄마, 이거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응,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엄마 집 지은 건데. 상이라도 하시지. 상해? 뭘? 도현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 정리를 왜 혼자 하세요?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셨어야죠. 재산 정리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 집을 마련한 건데 왜 재산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도현아, 엄마가 집 하나 지은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신데 이렇게 외진 데다가 돈까지 다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떡하시려고요? 민정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만약에 병원비라도 급하게 필요하시면요. 이 집 팔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도현이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예 이전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명예 이전? 네.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관리도 편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건가요? 제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요? 도현아. 네. 엄마가 겨우 집 하나 지었는데 그것마저 뺏으려고? 뺏는 게 아니라 관리하려는 거예요. 도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진정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엄마 편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만 힘들잖아요.
저만 힘들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점심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현이와 민정이는 밥을 후루룩 먹더니 3시쯤 일어섰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일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도현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 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혼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도현이한테서 전화가 하루 걸러 한 번씩 왔습니다. 엄마, 오늘 추우시죠? 보일러는 잘 돌아가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 요즘 재산세 고지서 나왔다던데 확인하셨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들이 날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끝은 항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면 제가 다 관리해드릴 수 있잖아요. 12월 중순, 도현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하러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도현이는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뭐니? 증여 동의서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증여? 엄마, 들어보세요. 도현이가 소파 끝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엄마 연세가 이제 70이시잖아요. 만에 하나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시면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 간병비 다요. 그건 엄마 적금으로. 1,000만 원으로 뭘 하시게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인데.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이 집 명의만 제 걸로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제가 바로 대출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 명의로는 나이 때문에 대출도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엄마 집인데. 엄마는 그냥 여기서 편히 사시면 돼요. 명의가 누구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전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제 나이 70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정말 아들한테 짐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의만 옮기는 거지. 엄마는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엄마 집인데 왜 못 사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 이름 올려놓는 거예요. 도현이가 펜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자가 섞인 어려운 문장들이 빽빽했어요. 증여, 소유권 이전, 동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도현아, 이거 엄마가 읽어보고. 엄마, 시간 없어요. 오늘 등기소 가려면 4시 전에 서류 접수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급해? 연말이라 업무 마감이 빨라요. 내년 되면 또 세금 문제 복잡해지고요. 도현이가 제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도장이었어요. 손에 들린 도장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죠? 도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제가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30년을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날 속일 리 없잖아요.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잉크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꾹꾹꾹 눌렀어요. 3군데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 하셨어요? 도현이가 얼른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제가 마음 바꾸기 전에 얼른 치워야 한다는 듯이. 도현아. 네. 엄마, 이거 잘하는 거 맞지? 도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고 도현이는 차에 올라탔어요. 서둘러 시동을 걸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등기소 가봐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푸드득 날아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 서류 어디에도 엄마는 계속 거주 가능이라는 문구는 없었다는 걸.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실을 채웠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를 반복했어요. 도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 아들을 의심하는 게 나쁜 건가요? 결국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를 넘긴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등기 다 끝났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안심하라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 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현이 부부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래. 좋지. 저는 반가웠어요. 아들 부부가 놀러 온 게 얼마만인지. 얼른 방을 치우고 이불을 펴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정이가 집 안을 휙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 좀 낡은 것 같은데요.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한데?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이 다 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새 거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게 편해. 민정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하시긴요. 허리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도현이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관리는 제가 할게요. 보일러 점검도 하고 지붕 수리도 하고. 그래. 고맙다. 대신 엄마, 큰 결정은 저한테 먼저 상의하셔야 돼요. 큰 결정? 예를 들어, 텃밭 만든다거나 뭐 시설 고친다거나. 이제 제 집이기도 하니까. 제 집이기도 하니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명의만 옮긴 거라며 엄마 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며칠 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둘째 주 토요일. 도현이 부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캐리어가 3개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여기서 지낼게요. 서울집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있을 건데? 한 2주? 2주라니. 그래도 아들 부부가 함께 있으니 좋았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밥을 차리고 이불을 펴고 집 안을 정돈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민정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시끄럽게 뭐 하세요? 응, 국 끓이는데. 냄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집 부엌에서 제가 밥을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민정아,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저희 아침 안 먹어요. 어머니나 드세요. 민정이가 방문을 탕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끓고 있는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창문이 열리더니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빨랫줄이 우리 방 창문 바로 앞인데요. 시야 다 가리잖아요. 여기가 원래 빨래 넣는 자리인데. 그럼 다른 데로 옮기세요. 우리 방에서 빨래 보기 싫어요. 민정이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저는 빨랫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 나무에 묶어준 빨랫줄이었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가 거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방 좀 작지 않아요? 작긴 한데 엄마 혼자 쓰기엔 괜찮아. 우리가 이 방 쓰면 안 될까요? 엄마는 작은 방 쓰시고.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 방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 짐도 많고 해서요. 엄마는 어차피 혼자시니까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도현아, 거긴 엄마 방인데. 도현이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 집 누구 명이에요? 그게 제 명이잖아요. 그럼 제 집이죠. 하지만 엄마가 여기 사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한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인데요. 제가 손수 페인트 칠하고 마당 정리하고 하나하나 장만한 집인데요. 도현아, 엄마가 이 집 지을 때. 엄마,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도현이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큰 방에 있던 옷까지, 이불, 화장대. 다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작은 방은 정말 좁았어요. 이불 펴면 발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고요. 그날 밤 작은 방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쪽에서 도현이 부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진짜 넓다. 우리 서울 집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나중에 아예 여기 살까? 어머니는 어떡하고? 요양원 알아보면 되지.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지은 집 작은 방 구석에서 목 놓아 울 수도 없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도현이 부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울집 공사가 늦어져서요. 한 달만 더 있을게요. 한 달이 2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됐어요. 아니, 손님만도 못했습니다. 부엌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했고 거실에 나가면 민정이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자꾸 왜 거실에 나오세요? TV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엄마도 TV 좀 보려고. 어머니 방에도 TV 달아드릴게요. 거기서 보세요. 3월 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려고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상추랑 고추 모종이라도 심으려고요. 그때 도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텃밭 만들려고. 누가 허락했어요? 응. 도현이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제 허락 없이 땅 파시면 안 돼요. 이거 제 재산이거든요. 도현아, 텃밭 하나 만드는데. 안 된다니까요. 도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긴 엄마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도현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현이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이게 뭐니? 내용 증명이요. 내용 증명.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법률사무소 로고가 박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점유권 이전 요청의 건. 한영분 귀하. 귀하께서는 현재 강원도 횡성군 소재 주택 소유자 한도연의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주택의 합법적 소유주인 한도연 씨의 요청에 따라 귀하께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귀하는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주택을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도현아,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이 집 필요해요. 서울집 전세금 올려준다고 집주인이 통보했거든요. 2억을. 2억? 네. 근데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요. 민정이가 현관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읍내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원룸?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을 빼앗고 원룸을 얻어준다고요? 도현아, 엄마가 너 낳아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도현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가 날 낳아서 뭐 어쩌라고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거예요. 엄마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도현아, 2주 드릴게요. 2주 안에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신청할 거예요. 도현이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따라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괜히 눈치만 봤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린 내용 증명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느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지은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친구들한테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친척들은 멀리 살고 연락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결국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저는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집 작은 방 구석에서 28평생 키운 아들한테 버림받은 70살 노인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2주만 참자. 그럼 이 집 완전히 우리 거야. 그러게.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대? 1억 5천은 나온대. 충분하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횡성출장소.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숨도 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여직원이 반겼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 한영분 어르신이시죠? 김세혁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김세혁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엔 제가 팩스로 보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증여동의서, 등기부등본, 내용 증명.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시네요. 변호사님,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세혁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증여동의서에 도장 찍으실 때 서류 내용 설명 들으셨습니까? 아들이 그냥 명의만 옮긴다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살 수 있다고. 그 말은 서류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증여동의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증여자는 본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거주할 권리조차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증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면요. 아드님이 어르신께 허위 설명을 했고 그걸 믿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 네.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뭔가요?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허위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증거라니. 그냥 아들과 엄마 사이에 오간 말인데 뭘 증거로 남겼겠어요. 그런데 어르신. 네. 혹시 아드님 재정 상태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재정 상태요?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어르신 댁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명예 이전되고 일주일 만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이요?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집을 담보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벌써요? 제가 아직 살고 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어요. 신용정보 조회를 해봤는데 아드님 부부에게 기존 채무가 상당합니다. 은행 대출 1억 2천, 카드론 3천, 사채로 추정되는 금액이 5천만 원. 2억이요? 네. 총 2억에 가까운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현이가 제 집을 원했던 건 절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걸 어떻게 증거로? 어르신, 혹시 아드님과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남아 있으세요? 문자요? 핸드폰을 꺼내 도현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는 그냥 여기서 편히 사시면 돼요. 명의가 누구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전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요. 변호사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드님이 명예 이전 후에도 어르신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자입니다. 이게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드님이 어르신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워볼 만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과 함께 명도 청구에 대한 반박도 가능합니다. 소송이요. 두려우시죠? 네. 제 아들인데.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바보라서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착해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착함을 지킬 때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저 돈이 별로 없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입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던데. 읍내 나왔다. 뭐 하러요? 내 할 일 하러. 내 할 일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도현아, 엄마 집 안 내놔. 뭐라고요? 그리고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갈 거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도현이가 비웃었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이미 제 집인데 무슨 소송을 해요? 내가 엄마 속인 거 다 밝혀질 거다. 넌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지,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해. 도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 28년 키웠다. 밤새 앓을 데 없고 병원 뛰어갔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 청소일도 했어. 근데 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그만하세요. 감정팔이 해봤자 법은 안 변해. 법은 몰라도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법정에서 봅시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빨갛게 부어오른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횡성 읍내가 지나갔어요. 작은 가게들, 걸어가는 사람들, 봄볕 아래 반짝이는 개울. 이제 싸운다.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제 집 마당에 내렸을 때 도현이 부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문을 닫고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한번 해볼게. 우리 집 지킬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건 4월 초였습니다.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 김세혁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한 소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도현이가 제게 한 거짓말들, 빚을 숨긴 사실, 그리고 명예 이전 후 태도 변화까지. 어르신,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소장 부본이 도현이한테 전달된 날 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현이가 소장을 휘두르며 작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보면 알잖니. 소송이야. 미쳤어요? 진짜 법정까지 가시려고요? 그래. 저는 침대에 앉은 채 도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현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집 돌려줄 거니?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제 거라니까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엄마가 이길 것 같아요? 증거도 없으면서. 민정이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0만 원은 나갈 텐데요. 그 돈으로 원룸이나 얻으세요. 내가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하는 거 모르지? 민정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민정아. 네. 너희 빚 2억 있는 거 다 안다. 이 집으로 1억 5천 대출 받은 것도 알아. 도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개인정보를. 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하면 다 나와. 너희가 왜 이 집을 원했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다. 엄마. 도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가줄래? 엄마 쉬어야겠어. 그날 밤 이후 집안은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5월 중순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원주지방법원 횡성군법원.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법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어르신. 김세혁 변호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어르신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도현이 부부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도현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고 한영분 씨는 자발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사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시죠. 김세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기망에 의한 증여입니다. 피고 한도현 씨는 원고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다고 허위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여기서 편히 사시면 돼요.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피고 측, 이 문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도현 측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단순히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던 말일 뿐입니다. 안심시키려던 말이 허위 설명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명예 이전 직후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집을 담보로 금전을 마련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건 제 재산권 행사일 뿐입니다. 도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재판장님, 제 명의인데 대출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피고는 증여 시점에 채무가 2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은 겁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도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원고 증인석에 나오시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아들이 명의만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늙어서 병원비 문제 생기면 자기가 대출받아서 해결하려면 명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네. 제 아들인데 저를 속일 줄은 꿈에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예 이전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방을 빼앗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인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도현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도현이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제 가슴엔 깊은 상처가 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도현이가 뒤쫓아왔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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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도현아. 네, 엄마. 넌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니? 엄마.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모든 게 당연한 거였니?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당연한 거 하나 배웠다. 뭔데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자는 아니라는 거.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현이가 무릎 꿇고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5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판결 선고일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검은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70살 노인이 서 있었어요. 여보, 오늘 끝이야. 우리 집 지킬게.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법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5월의 논밭은 푸르렀습니다. 모내기를 막 끝낸 논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이기든 지든 오늘로 끝이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도현이 부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 못 잤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기립.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2023가단 1만 2345 증여 계약 취소 등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 피고 한도현과 원고 한영분 사이에 2022년 12월 18일 체결된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김세혁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12월 20일 접수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겼어요, 어르신. 이겼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는 증여 시점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설명을 했고 이를 믿은 원고가 증여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도현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엄마. 도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항소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도현아, 2심 가면 내 빚 문제,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히 나올 거다. 신문에도 날 수 있고. 그래도 하겠니? 도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할게요. 그래.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이 부부가 짐을 쌌습니다.
큰 방에 쌓였던 캐리어들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갑니다. 민정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도현이는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엄마, 연락할게요. 그래. 설날에. 올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다시 제 집이 됐어요. 큰 방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부부가 쓰던 방. 이불과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장을 비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5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 방에 제 짐을 옮겼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남편한테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겼어.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부부가 망쳐놓은 마당을 다시 정리하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일주일 후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영분 씨, 아들네 갔나 보네. 네, 갔어요. 잘 됐네. 솔직히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가 영분 씨한테 함부로 하던데 내가 참 속상했어. 고마워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우리 집 와서 저녁이나 먹어. 그럴게요.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나눠주고 텃밭 일 도와주고 같이 장에 가자고 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6월이 왔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파랗게 자랐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따다가 쌈 싸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옆집 할머니, 뒷집 할아버지와 함께요. 영분 씨, 법정까지 갔다며?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죠.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진 않았어요. 근데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마당에 감나무를 물들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 아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아마도 먼 훗날에는 다시 말을 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리고 도현이도 알 겁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 집 지킨 거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큰 방 침대에 누워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풀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보금자리야.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날 내쫓지 못해. 자유로웠어요. 일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옆집 할머니 생일이 다음 주니까 미역국도 끓여야 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가 싸워서 지켜낸 것이었어요.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평온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